예, 국회는 오늘도 정보위와 여가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감사 중인 정보위에서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여전히 화두입니다.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메인 이슈, 오늘은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보위가 오전에 국방정보본부, 국군의 정보기관이죠. 여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에 대해서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북한군 파병 문제가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군대가 외국으로 파병한 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남한에서 베트남전 파병했던 게 6.25 전쟁 이후에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고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국 군대가, 남북한 군대가, 남한 군대가 이제 그때 최초의 파병이었고, 그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북한 군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지금 파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6.25 베트남전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마 존슨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컬어 박정희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해서 한국군을 파병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목적은 그때 박정희 정권의 가장 주요 관심사가 경제 발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 파병에 따른, 한국군 파병에 따른 그 대가로. 달러를 그 군인들 그 파병 수당으로 많이 받아서, 이제 정부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군인들한테는 실제 파병 수당의 일부분 지급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의 아주 디딤돌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정설로 돼 있죠. 근데 지금 북한 군대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최근의 북한 행보를 보면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경도되는, 푸틴이 과 또 김정은 회동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지금 러시아의 관계가 과거의, 이번에 그 조약도 좀 갱신을 했죠. 얼마 전에. 동맹 관계에서 혈맹 관계로 이렇게 이제 변화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북한도 무조건 자기 병사를, 정말 보도에 따르면 19세에서 20세 아주 젊은 군인들을 이제 파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러시아의 그 최첨단 군사기술, 이것을 이제 받기로, 이렇게. 경제적 이득? 그런 그 내면적인 그런 어떤 합의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60, 70년대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 미국의 용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것도 또 비판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용병, 그런 분석들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가 이게 자칫 어떤 의원의 사견이라고는 지금 그러는데, 안보실장한테인가 그런 그 문자를 보내서 그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북한군을 우리 무기로 거기서 때려서 무슨 심리전환에 이용하자. 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정말, 그런 발상은 정말 자제해야 되고, 아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세히 와치하되, 그렇게 도에 넘는, 또는 자극을 과하게 주는 그런 건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안영환님께서는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이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유라시아 전체 문제로 언제 비화될 수 있다. 역으로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몇 명 파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병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뭐 1,000명을 파견한다면 뭘 얻을 것인지, 5,000명을 파견한다면 뭘 얻을 것인지, 현재 이제 12,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만, 예. 대규모 사단급 이상의 병력이 지금 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러시아의 반대 급부가 무엇일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잠수함 기술, 예. 정창이성 기술, 그다음에 북한의 허술한 대공망을 포위하기 위한 SA-300 포대 같은 그런 첨단 그 방공망의 체계. 게다가 이제 북한의 지금 전투기가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예. 재래전을 하면 북한 전투기는 공항을 이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그 1, 미그 23 수준의 북한의 전투기를 수호위급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북한의 무기 체제의 향상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인 겁니다. 네.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위험한 거래를 주시하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에 관심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북러시아 관계가 북중 관계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을 더 경계시합니다. 왜? 북한 정권을 핀셋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뒷배, 자기의 배경을 지금 러시아로 옮겨탄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중 관계가 미묘하게 멀어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국경을 최근에 갔다 온 제 후배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러시아 국경지대, 이른바 만주에서 김일성의 항일 유적 지열을 계속 중국 측에서 없애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항일 유적을 기념한 비석 같은 걸 다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 측에서 경원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북아시아 정치 정체, 예.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주시해서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우리의 대응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그 목소리를 보면 조금씩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나오는 얘기 보면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북러 군사 그 공조의 어떤 수위를 이제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읽히고 지금까지는 이제 비살상 무기 지원 기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살상무기, 그러니까 150mm 포탄 지원 검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북한과 파병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어떤 평화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래 들어 사실은 그게 유훈 통치라고 하잖아요.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3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거든요. 네. 조국의 자주적 통일. 이걸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일 포기한다. 예. 그다음에 저 남조선 것들하고는 진짜 저 북한 그 성명들을 참 그 용어들을 하도 옛날 말도 섞어 쓰고 그 순우리 말들 많이 쓰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예. 일부러 내 전문을 다 보는데 하여튼 저 남한 것들하고 이제 상종을 않겠다. 예. 두 개의 국가론 이걸 아주 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과의 무슨 군사훈련, 예. 남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제 그런 거 김여정 입을 통해서 이제 예. 매우 강경하게 이렇게 퍼붓고 하는데 또 거기에 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대결적 언사들을 지금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윤 대통령 언사 중에 최근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하자면 괴멸 완전히 일거에 박살내겠다 거의 이런 수준의 용어가 그냥 날 것 그대로 예. 이렇게 표출이 되고 하는데 저는 늘들 하는 얘기지만 한반도의 전쟁이 다시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비극 참극이 네.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 근데 평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안보 태세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했는데 평화가 목적이지 예. 이 대결이 목적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자극적인 그런 용어는 북한이 쓰더라도 네.
북한이 쓰더라고요. 북한은 우리 뭐 통제 바뀌니까 예. 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언사들은 가급적 정말 속에 불이 나더라도 예.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안보태세는 당연히 탄탄히 해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 표현은 예. 평화롭게 그런 언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몰라서 상황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네. 대비태세는 정확히 하지만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는 좀 표현을 좀 네.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절제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계적 대응 방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 간의 위험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수준, 5,000명 수준, 10,000명 수준 이제 북한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좀 반대 급부도 늘어날 겁니다. 예.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망에 이제 포착이 되는 대로 러시아가 이러이러한 대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준다 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슨 무기를 제공하겠다. 러시아가 핵잠수함에 관련된 기술을 준다. 정찰성 관련 뭐 무기, 네. 무슨 뭐 기술을 준다면 우리 이러한 대응을 하겠다. 그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에 대한 경고지요. 레드라인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뭐 지뢰 파괴하는 지뢰를 제거하는 예. 그런 자동차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비살상용이죠. 그다음에 155mm 포탄을 미국에 팔아서 미국이 그것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식으로 우회 지원을 지금 했습니다. 예. 너무 파는 거니까 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55mm 폭탄의 직접적인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 방어망.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정해놓고 러시아 지금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북한에 이런 수준의 지원을 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스톱해라. 우리의 그런 무기 지원이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단계적 경고는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재 단계적인 대응 방식은 이제 필요하고 그거를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레드라인은? 러시아 측에 뭐 예. 내외부적으로 계속 밝히면서 예. 러시아 경고를 계속 해야 되죠. 경고로 장을 줘야 된다. 북중 관계의 밀접도를 좀 막기 위해서 예. 이런 경고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또 정보위와 함께 여가위에서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지난 2월에 사표 내고 이제 그 사표가 수리돼 그 이제 공석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영숙 차관 대행을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 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장관 없이 국감 치르는 것은.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빠른 장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유기까지 거론했는데요. 왜 이렇게 임명이 늦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여성과 가족부 폐지론이 예. 거의 공개적으로 예. 그렇게 나왔다가 지금 그 부처 자체가 이제 폐지는 안 돼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23년 작년 8월이죠.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예. 이게 뭐 거의 재앙 수준으로 이제 실패작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이후에 그 후에 이제 김현숙 장관인가요? 이제 그만두고 예. 그리고 지금 장관 공석 상태인데 예, 차관이 대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차관이 예. 장관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여성 가족부의 어떤 그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관직을 지금 뭐 벌써 몇 개월입니까? 네. 그걸 공석으로 놔두고 네. 뭐 폐지하려면 빨리 하라고 그래요. 괜히 이렇게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예. 뭐 추가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정부 조직법을 바꾸려면은 예. 민주당의 협조가 100%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여가부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도 저도 지금 근본적으로는 여가부 장관 빨리 임명을 해서 임명을 하라. 네, 중요 정부 중앙 부처가 예.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왜 늦추고 있는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임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명할 수 여당이 있죠. 반대하더라도요. 그렇죠. 여가부 장관 임명해서 중앙행정부처의 하나가 네. 현재 스톱 상태 또는 뭐 예. 그것을 막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도 뭐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곧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서의 장관을 선뜻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도 여가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8개월째 공백은 뭐 비정상인 상황이죠. 여가부의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에 잠깐 보니까 해외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철거하려는 그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 국내에서도 좀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엄벌하고 뭐 삭제하는 것까지 됐는데 이걸 좀 사전에 좀 미리 탐지해서 차단하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좀 여가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가위 국정감사상은 어떤 부분을 좀 오늘 오전 여가위 국정감사 못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이 해외 소녀상 이 철거 움직임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인데 저는 대대로 일본 정부의 일본 외교 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일본 특유의 그런 움직임이 아마 이 해외에 있는 소녀상 이제 철거를 목적으로 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인데 우리 정부도 우리 외교 라인을 가동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뭐 때문에 철거를 하느냐, 이걸 좀, 액션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윤 정부 들어서서 전에도 여러 차례들 얘기를 했지만, 일본 정부보다도 더 친일본적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런 건 마크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일 저자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같은 거는 사실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과기부 이런 데서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과기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딥페이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위험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가부가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국정감사 기간 또 입법부에서는 보다 철저히 더 열심히 해줄 것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저는 이 딥페이크 문제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제 활동을 강화해가지고요. 이 문제는 지금 단순히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대응책을 광범위하게 범정부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여가부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분발을 저도 촉구를 합니다. 국감위에 여가부가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18분가량 진행을 했고요. 당정이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11월 중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하면서 쇄신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제 해법 사실 요구하는 거 있죠. 보면 맞죠, 11월 중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11월 중이라고 아마 한 대표가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이게 좀 말하자면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잖아요. 유죄로 나올 것인가, 무죄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이 취임 100일 맞았는데 자기 주장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판판이 지금 먹히질 않잖아요.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당의 대표한테 대해서도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남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자기 정치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로서.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과가 없거든요. 근데 11월 중이라고 박은 거는 이재명 1심 선고가 15일이든 25일이든 유죄로 혹 나왔을 경우. 근데
자기네 문제가 지금 모든 거에 블랙홀이다, 이제 김 여사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유죄가 나온들 김 여사 문제가 이 블랙홀이야. 다 빨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킨다 이거지,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11월 15일, 25일 이전에 집권 여당에서 이런 가시적으로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를 대통령이 좀 내놔라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마이동풍 우이독경 아니에요? 그냥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무슨 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들이 날아가는데 계속 맞으면서도 참 맷집이 좋은가 봐.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공멸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볼만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이재명 선고 나오기 전에 예. 여당이 좀 가시적으로 예. 뭘 좀 보이자 이런 뜻이겠죠. 예, 오늘 자세히 또 반복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공적 활동 중단,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해달라. 그 예로 이제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안을 어찌됐든 내놔야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감대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을 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네. 예. 근데 수준과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고요. 예. 한 대표가 지금 11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1월 15일 또는 25일에 유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탄핵 국면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유죄가 나온 순간 민주당 내외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 이재명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안 찾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 정치학의 기본은 내부가 흔들릴 때 그 단속을 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것은 탄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국면에 겨울에 이제 시민단체 동원해서 광화문 쏟아져 나오겠죠. 그때 탄핵의 가장 큰 빌미가 되는 것은 그리고 조건이 되는 것이 김건희 예. 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놓는데 이제 그 수준의 문제가 이제 관점이 관심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예, 이래저래 11월 전국이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대표를 향해서 보자고 말만 하지 말고 만나자 하면서 다시 대표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언제쯤 어떤 의지를 갖고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소위 사법 리스크 15일, 25일 1심 선고도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뻔하죠. 누구나 그래요. 재판 걸리면 초조할 텐데 그런데 한편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계속 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죠. 네. 그 점은 참 휘파람을 불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대표한테 좀 빨리 만나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부추겨주는, 아니 한 대표 정말 더 좀 세게 해야 당신도 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만나자 하는 것 같아요. 예,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11월 15일 이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사람이 여의도에 국회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네. 사실 그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만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만난다면 역시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 시급한 그건 민주당만 참여하면 일단 굴러가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합의할 사안들이 꼭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관련된 소식이 또 조만간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